때는 봄 기운이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던 어느 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의 한쪽 구석,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대는 낡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김민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맑은 눈빛과 고든 마음을 가졌으나 가난의 무게에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본래 대대로 양반의 가문이었으나 오래전 가세가 기울어 남은 것이라곤 빛바랜 책 몇 권과 조상들의 위패뿐이었습니다. 민준이 걸친 회색 저고리와 남색 바지는 여러 번 꿰맨 자국이 선명했고 때 묻은 소매는 아무리 빨아도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그 허름한 옷차림으로 방구석 책더미에 앉아 글을 읽는 그의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도 단정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며칠씩 밥을 굶는 날이 허다했지만 그의 손에서는 단 한순간도 책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는 여장부 같은 주모 월화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혼이 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을 여의고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홀로 주막을 지켜온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붉은 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주막 안팎을 오가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빠르고 야무졌으며 얼굴에는 굳센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도 장터에서 돌아온 행상 몇몇이 막걸리를 청하며 목청껏 웃고 떠드는 소리로 주막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월화는 막걸리 사발을 내어주다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제 허기진 얼굴로 주막 앞을 지나가던 김민준 선비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휘청거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위태로운 모습이 월화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안쪽 냇가에서는 은혜라는 안악이 방망이질 소리를 내며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30 남짓한 그녀의 남편은 장사를 떠나 먼 곳에 있었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틈만 나면 김민준 선비를 찾아가 글을 배우곤 했습니다. 은혜는 아이들이 돌아올 때마다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도령께서 글을 가르쳐 주셨느냐? 아이들이 신나서 고개를 끄덕이면 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고마움이 샘솟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시다. 늘 굶주리실 텐데도 아이들을 미소로 가르쳐 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도령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곱게 하시고 글을 읽을 때면 저희에게도 하늘같이 대해주셔요. 은혜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올곧음을 잃지 않는 선비, 그가 바로 김민준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두 명의 장사꾼이 곡식 값을 두고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돈을 주었는데 왜 못 받았다고 하는 게요? 무슨 소리? 나는 돈 구경도 못했소. 어서 값을 치르시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서 시비를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장터를 지나던 김민준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돈을 건네셨습니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장사꾼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 해칠 무렵 저 양반 아들에게 주었네. 그러자 다른 장사꾼이 발끈하며 외쳤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그 시각에 내 아들은 마을 서쪽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소. 거기 있던 이웃들이 모두 증인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첫 번째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생김새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네? 특별한 건 없었지. 그러자 민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을 건넸다면서 그 아이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니 이는 필시 착각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를 부리던 장사꾼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소동은 그렇게 말끔히 정리되었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선비다운 판결이라 칭송하며 민준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 김민준의 이름은 더욱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굶주리면서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어진 도령, 다툼이 일어나면 지혜롭게 해결하는 현명한 선비로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저런 도령 같은 분이 벼슬길에 올라야 세상이 바로 설 텐데. 주막의 월화도 손님들 앞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비라면 바로 저 도령 같은 분이지요. 아묘. 은혜 또한 냇가에서 빨래를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굶주려도 저리 곱게 사시는 분, 저런 분이야말로 나라를 살리실 분이지.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김민주는 비록 집은 누추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누구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선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서서히 고을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궁궐 깊은 침전에서 임금은 여러 날째 같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강물이 서서히 말라붙더니 마침내 강바닥이 쩍쩍 갈라져 목마른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물동이를 들고 강가에 모여들었으나 단 한 모금의 물도 얻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들은 목이 타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바싹 마른 입술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도 참혹하여 임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잠에서 깬 임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밤중 홀로 침상에 앉아 계신 임금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꿈이 반복되자 임금은 마침내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전에는 영의정을 비롯한 삼정승과 육조 판서들이 도열했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인이 여러 날 같은 꿈을 꾸었다. 큰 강이 말라 백성들이 목이 말라 울부짖는 꿈이었는데 이 꿈의 뜻을 아는 자가 있느냐?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영의정이 앞으로 나서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는 아마도 하늘께서 흉년을 경고하시는 징조가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호조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미리 대비하시어 구휼미를 넉넉히 베풀 방도를 세워야 할 듯하옵니다. 그러나 평소 나라보다 제 이익을 먼저 챙기기로 악명 높은 병조판서 조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태연한 얼굴로 큰 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의 생각은 다르옵니다. 꿈이란 본디 허망한 것이옵니다. 차라리 외적의 침략을 경계하는 징조로 여기시고 군량을 더 비축하고 병력을 강화해야 할 때이옵니다. 백성에게 나눌 구휼미를 줄여야 나라의 근본이 지켜지옵니다. 임금의 미간이 굳게 찌푸려졌습니다. 꿈속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울부짖는데 어찌 군량만을 핑계로 내세우는가 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임금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병조판서, 그대는 백성이 굶어 죽어도 군량만 지키면 된다는 말이냐? 조태수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나라가 먼저 있어야 백성도 있는 법이옵니다. 군량이 모자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옵니다. 대전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조태수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생생했습니다. 말라버린 강가에서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절규했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귓가에 쟁쟁하여 임금은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정령 하늘의 경고라면 과인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튿날 아침 임금은 내관을 불러 명했습니다. 과인의 꿈을 풀 자를 천하에서 찾아오너라. 반드시 그 뜻을 아는 자가 있을 것이다.
임금의 기이한 꿈 이야기는 순식간에 궁궐 담장을 넘어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민준이 사는 산골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 주막 안은 먼 길을 온 행상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행상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소. 전하께서 여러 날째 같은 꿈을 꾸신다지 않소. 큰 강이 마르고 백성들이 울부짖는 꿈이라는데 필시 큰 흉조일게요. 마침 빨래를 마치고 들른 은혜도 그 이야기에 근심 어린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는 어찌하고 우리 같은 백성은 굶어 죽으란 말이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때 주막 앞을 지나던 김민준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강이 마르고 백성이 목이 말라 울부짖는다. 이는 단순한 가뭄의 징조가 아닐 터 물은 곧 백성의 삶을 이어주는 생명줄이다. 물이 마른다는 것은 백성의 살림살이가 메말라간다는 뜻이다. 백성이 물을 찾는다는 것은 곧 구휴를 바라는 애타는 절규가 아니겠는가. 민준의 가슴 한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준은 주막 안으로 들어가 주모 월화에게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월화는 그의 얼굴에 서린 남다른 기운을 보고 물었습니다. 도령, 무슨 깊은 생각에 잠기셨소? 민준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주모. 전하께서 꾸신 꿈 말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가뭄의 징조가 아니라 백성의 살림이 말라가는 것에 대한 하늘의 경고가 아닐까 싶소. 월화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어찌 그런 깊은 뜻이 된단 말씀이오? 물은 백성의 생명줄입니다. 물이 마르면 곡식이 타들어가고 곡식이 없으면 백성이 굶주리게 됩니다. 백성이 물을 찾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구유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겠소. 주막 안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도 빨랫감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군량보다 백성을 먼저 구휼하셔야 할 텐데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조정의 신하들이 이 뜻을 바르게 풀어 전하께 아랠 수 있을까? 혹여 간신배들이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지는 않을까? 그날 민준의 가슴 속에는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꺼지지 않을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임금의 밀명을 받고 민정을 살피던 암행어사 이정호가 마침 이 고을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관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장터를 거닐다 주막 앞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 도령께서 참으로 현명하시지 않소? 전하께서 꾸신 꿈을 그렇게 풀어내셨다지. 그렇고 말고. 밥은 굶어도 글은 굶지 않으시는 분이야. 저런 분이 큰 인물이 되셔야 하는데. 이정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름 없는 선비가 백성들의 입에 이토록 오르내리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막으로 들어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 사람들이 말하는 김도령이 누구? 월화는 눈앞의 사내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선비님이십니다. 살림은 넉넉지 않으시나 학문이 깊고 마음이 비단결 같으신 분이지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 타인을 시켜 민준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잠시 뒤 허름한 옷차림의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그의 눈빛은 맑고 기품이 흘렀습니다. 이정호는 민준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그대가 김도령인가? 듣자 하니 전하의 꿈을 풀었다던데 어찌 풀이하였는가?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물이 마른 것은 백성의 살림이 고갈된 징조여 물을 찾는 이는 굶주린 백성이옵니다. 근심을 덜려면 곳간을 열어 구유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정호는 크게 놀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궁궐의 수많은 신하들도 풀지 못한 뜻을 이 가난한 선비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결심했습니다. 그대의 뜻을 내가 직접 전하께 아랠 것이오.
나라에는 반드시 그대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이정호가 올린 장계는 역마를 타고 밤낮 없이 달려 한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대전의 은은한 촛불 아래서 임금은 친히 민준의 글을 펼쳐보았습니다. 강이 마른다는 것은 백성의 살림이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하늘의 경계이옵니다. 물을 구하는 울부짖음은 곧 구휴를 바라는 소리이오니 곳간을 열어 백성을 살리소서. 백성이 살아야 나라 또한 바로 서게 되옵니다. 임금은 글을 다 읽고 크게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로구나. 과인의 꿈은 바로 백성의 고통을 보여준 것이었어. 임금은 곧 승지를 불러 명했습니다. 김민준이라 하는 그 선비를 당장 어전으로 불러오라. 과인이 직접 만나 그 뜻을 듣고자 한다. 며칠 뒤 민주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주모 월화는 정성껏 싼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도령, 먼 길 가시는데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시오. 우리는 도령께서 반드시 큰 인물이 되실 거라 믿소. 은혜도 아이들과 함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도령 덕분에 우리 백성들이 희망을 보았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한 민주는 웅장한 궁궐 앞에 섰습니다. 대전으로 들어간 그는 용상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초야의 선비 김민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임금은 용상에서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대가 김민준이로구나. 과인이 그대의 글을 읽고 크게 깨달았다. 어찌 그리 명쾌히 과인의 꿈을 풀었는가? 전하, 소인은 다만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왔기에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 뿐이옵니다. 전하의 꿈은 하늘이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옵니다.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과인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전하, 백성은 나라의 뿌리이옵니다. 굶주린 백성을 위해 곳간을 여러 구유를 베푸신다면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나라도 편안해질 것이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임금은 그를 물러가게 한 뒤 즉시 모든 신하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대전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병조판서 조태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경들은 들으라. 과인이 여러 날 꾸었던 꿈의 뜻을 이제야 알았다. 강이 마른 것은 백성의 살림이 고갈된 징조였으니 과인은 이제 곳간을 여러 백성을 구하고자 한다. 영의정이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백성을 먼저 살피시려는 뜻이 참으로 지극하시옵니다. 그러나 병조판서 조태수가 곧바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결단코 반대하옵니다. 무지렁이 선비의 말에 현혹되어 국사를 그르치려 하십니까? 임금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임금은 민준을 다시 대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조태수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쯧쯧, 차림새가 누추하기 짝이 없구나. 전하, 어찌 이런 자의 말을 믿으시려 하옵니까? 그러나 민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공손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백성이 굶어 죽으면 군량도, 나라의 기둥도 모두 무너지옵니다. 백성이 곧 나라의 뿌리이니 백성을 살려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변치 않는 이치이옵니다. 임금은 서후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태수, 그대는 백성을 업신여기는구나.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김민준의 말이 옳다. 여봐라. 병조판서에 간사한 죄를 낱낱이 밝혀내라. 조태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가 백성의 곡식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고
구휼미를 가로챈 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그를 파직시키고 곤장을 쳐 멀리 유배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대전에는 다시 모든 관리가 도열했습니다. 이날은 김민준에게 벼슬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임금은 용상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그대는 가난 속에서도 과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백성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이니 과인은 그대를 성균관 전적으로 임명하노라. 민준은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평생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백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겠나이다. 한편 팔도에 내려진 구휼미는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살던 마을에도 곡식이 도착했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도령님 덕분이야. 도령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어.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다. 하늘이 우리에게 도령 같은 분을 보내주셨으니. 며칠 뒤 민준은 벼슬에 오르기 전 잠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벼슬에 올랐어도 그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결코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리라. 늘 백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리라. 궁궐에는 더 이상 근심이 들이오지 않았습니다. 곡간을 열어 백성을 구하고 간신을 물리치고 어진 인재를 등용했으니 나라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임금도 더는 간이 마르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하며 가난 속에서도 백성을 위했던 고든 선비 김민준의 삶을